국내 최대 패션 기업의 회장 서희. 오늘 그녀의 이름이 걸린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무대는 준비됐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하나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쇼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서류. 그때 퀵 배달 기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 서희의 손이 멈춥니다. 이 흉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알아본 듯 흔들립니다. 아, 너였구나. 그때 그 퀵이 서희의 아들 민준 앞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 같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하다가도 한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니까요. 여기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가슴속엔 20년째 아물지 않는 커다란 구멍을 품고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패션 기업의 수장, 서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단란했던 세 가족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서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들 무렵 뒷좌석에 있던 5살 아들 윤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로 추락한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버렸습니다. 윤우야, 엄마 여기 있어. 윤우야, 대답 좀 해봐. 제발. 서희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건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이었죠. 그녀는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패션 제국을 건설하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는 여전히 빛바랜 아동복 한 벌과 5살 윤우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밤 서희는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사진 속 아이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서희에게는 재혼 후 얻은 둘째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서희의 아픈 손가락과는 결이 다른 가시 돋친 손가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2세로 자란 민준에게 세상은 그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놀이터에 불과했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 유명 클럽. 민준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샴페인을 뿌리며 방탕한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었고 사람들을 부리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야, 오늘 여기 있는 술 내가 다 산다. 돈 걱정 말고 마셔. 내가 누구야? 서희 회장 아들 아니냐? 민준은 어머니 서희가 일궈온 기업의 가치나 철학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남들보다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여자,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착했죠.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되어 귀가한 민준을 보는 서희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민준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논 건데 왜 그러세요? 아,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뒤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번듯한 성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20년 전 그 빗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
좁고 습한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배달통을 싣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청년 강현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강현에게 삶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청년으로 자랐죠. 강현은 오늘도 헬멧 속에 맺힌 땀을 닦으며 퀵 배달 업무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강현이 물건을 건네기 위해 장갑을 벗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입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물에 데었던 기억조차 희미할 만큼 오래된 상처입니다. 네, 고객님. 퀵 서비스입니다. 여기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강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게 될 배다른 형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명은 정점의 선 여왕으로, 한 명은 오만한 왕자로, 그리고 또 한 명은 차가운 거리 위의 배달부로. 서로 다른 궤도를 돌던 세 사람의 운명이 이제 서서히 한 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지독한 인연은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밤이 있습니다. 축복처럼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일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들에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몸을 파고드는 법이지요. 오늘 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는 결코 마주치지 말았어야 할 두 운명이 잔인하게 엉키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한 유명 룸살롱 앞.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그곳에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람보르기니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차 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을 한 민준이 내립니다. 민준은 자신의 구두에 빗물이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발을 내디뎠죠. 그에게 이 비는 그저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진짜. 기분 잡치게 비는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야, 발렛. 차 조심해서 세워. 기스 하나라도 나면 내 연봉으로도 못 갚는 거 알지? 민준은 거만하게 차 키를 던지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급하게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에 고여있던 커다란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흙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튀어올라 민준의 값비싼 수트와 번쩍이는 람보르기니의 보닛을 엉망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운 강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내렸습니다. 낡은 우비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강현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웅덩이를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강현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사과하는 청년의 진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을 망친 하찮은 배달부가 눈에 가시처럼 박혔을 뿐이죠. 민준은 성큼성큼 다가가 강현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민준,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알아? 내가 평생 배달통 배달해도 이 차 바퀴 하나도 못 사, 이 새끼야. 비오는 거리, 민준의 손바닥이 강현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현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헬멧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강연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룸살롱에서 나온 이들은 이 비극적인 장면을 구경하며 키득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어우, 저 비싼 차를 저 꼴로 만들었으니 오늘 퀵 기사 인생 종쳤네. 저런 놈들은 매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강현은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밀린 월세, 그리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의 수술비. 그 무거운 현실이 강현의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그런 강현의 비굴한 침묵이 즐거운 듯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강현의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민준 야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서 이런 차 타든가. 자 이거 먹고 꺼져. 내 한 달치 월급은 될 거다. 이걸로 세차비나 하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알았어? 바닥에 흩뿌려진 100만 원. 흙탕물에 젖어가는 그 종이 조각들은 강현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구경꾼들도 흥미가 떨어진 듯 흩어졌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강현은 무릎을 꿇고 진흙탕 속에 섞인 돈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심정을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손목의 흉터 위로 차가운 빗물이 고여 흐릅니다. 강현은 돈을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음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가 죽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겨우 돈을 수습한 강현이 다시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떨려 몇 번이고 헛발질을 한 끝에야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현은 앞을 가로막는 빗물을 장갑 낀 손으로 닦아내며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시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인은 대저택의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밖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아들 윤우가 바로 집 근처 도로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서희의 불안한 예감처럼 운명은 이제 막 두 사람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흙탕물로 얼룩진 이 밤의 모욕이 훗날 어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 민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지워질지 몰라도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깊은 흉터가 되어 남았습니다. 과연 하늘은 이 착한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가혹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패션계의 시선이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서희가 이끄는 브랜드의 메인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지요. 런웨이를 가득 채운 눈부신 조명과 고조되는 음악 소리, 그리고 VIP들의 화려한 옷차림까지. 행사장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 백스테이지의 공기는 밖과는 전혀 다릅니다. 스태프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모델들의 옷매무새를 고치는 손길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지요. 서희는 완벽주의자답게 쇼의 마지막 점검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에 꼭 필요한 원본 서류가 본사 서재에 남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지요. 쇼가 끝나자마자 서명식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서희는 급히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장 빠른 퀵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행사장 입구는 삼엄한 보안 속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낡고 빛바랜 헬멧을 쓴 배달기사 한 명이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며칠 전 그 비 오는 밤 흙탕물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강연입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장갑 낀 손으로 훔치며 숨을 몰아쉽니다.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백스테이지 입구로 들어서는 강연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초라한 작업복이 못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서류, 지금 도착했나요?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서희의 목소리를 듣고 강연이 다가갑니다. 강연은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감싼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주변의 화려한 조명이 강연의 거친 얼굴을 비춥니다. 서희는 서둘러 서류를 받으려 손을 뻗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주는 강연의 오른쪽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연은 서류를 꽉 쥐느라 무심코 장갑을 벗은 상태였죠. 서희의 시선이 강연의 오른손에 머뭅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등 위 손목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아주 독특한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뜨거운 열기에 대어 살점이 눌어붙은 듯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은 굴곡진 상처였습니다. 서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지며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하얀 병원 침대 위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5살 아이. 아이의 손목에는 갓 치료를 마친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희는 매일 밤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평생 지워지지 않으면 어쩌나 가슴을 졸였었지요. 서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 설마. 서희가 무의식적으로 강연의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막을 깨버립니다. 야, 너 뭐야? 여기서 또 보내. 어머님, 이 사람 아세요? 저번에 내 차에 똥물 튀겨놓고 100만 원 받아간 그 거지 새끼잖아요. 행사장 한복판에 민준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주변에 있던 모델들과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연에게 쏠립니다. 민준은 강연의 어깨를 툭 치며 기분 나쁜 조소를 흘립니다. 강연은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자신이 존경받는 기업인인 서희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런 놈들은 어디서 돈 냄새 맡고 꼬이는 벌레 같은 놈들이니까요. 너 서류 배달 왔으면 돈 받고 얼른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강연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납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방금 본 그 흉터의 잔상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은 도망치듯 헬멧을 눌러쓰고 백스테이지를 빠져나갑니다. 멀어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서희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희의 손에는 강연이 건네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강연이 떠난 빈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이 덜덜 떨려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청년의 눈매, 그리고 손목의 그 흉터. 서희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서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대 한편에서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준을 바라보던 서희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봅니다.
강연의 온기가 살짝 남아있는 서류 봉투 위로 서희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서희는 비서를 조용히 불러 나직하게 명령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지요. 방금 그 기사, 당장 수소문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금 바로 알아내.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이 밤, 서희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희는 황급히 행사장 밖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사라진 그 청년의 뒷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말이지요. 패션쇼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서희의 마음속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한 곳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서희는 집무실 조명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아까 본 그 청년의 손목 흉터가 자꾸만 환영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그리움이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인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조사보고서에는 강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작한 고된 노동, 그리고 현재는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며 퀵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서희는 보고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손끝으로 덧쓰며 신음 같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 윤우라면 그 금쪽 같은 아이가 이런 차가운 세상 바닥에서 홀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서희는 평소의 우아한 정장 대신 수수한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수행 비서도 물리친 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연이 일하는 낡은 퀵 서비스 사무실 근처였습니다. 매연과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서희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헬멧을 쓴 강연이 나타나자 서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희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서희는 강연의 이름이 붙은 낡은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때가 탄 헬멧과 목이 늘어난 여벌 티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 안쪽에 남은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물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서희의 발길은 강연이 사는 허름한 원룸 건물로 이어졌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올라 도착한 옥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낡은 가구 냄새와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서희를 맞이했습니다. 서희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윤우야, 내가 이런 곳에서 엄마도 없이 어떡해. 서희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빗에서 머리카락을 더 찾았고 화장실에 놓인 칫솔을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잘못될까봐 그녀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서희는 강연의 베개 옆에 놓인 해진 수건 한 장을 가슴에 품어보았습니다. 비릿한 땀 냄새와 거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수건에서 서희는 왠지 모를 혈육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유전자 검사 센터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강연의 샘플을 건네며 긴급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은 서희의 인생 전체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센터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맞기를, 그리고 제발 그 아이가 아니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서희를 괴롭혔습니다. 맞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연구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희는 서류를 건네받는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간신히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확인한 순간 서희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99.9% 친자관계 성립. 종이 위에 박힌 그 무정한 숫자가 서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연은 정말로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윤우였습니다. 서희는 센터 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진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기쁨, 그리고 그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모욕당하게 내버려뒀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서희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민준에 대한 분노가 서희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어제 그 퀵 배달 놈 표정 봤냐? 우리 엄마 앞에서 쩔쩔매는 게 진짜 가관이더라니까. 그런 놈들은 좀 밟아줘야 제맛이지. 서희가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놀라 전화를 끊으며 일어섰지만 서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서리를 머금은 듯 차갑고 서슬퍼런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준, 내가 어제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말해. 숨김없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그 배달부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버릇 좀 고쳐준 거죠. 돈도 줬고요. 서희는 책상 위에 있던 유전자 결과지를 민준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비오는 밤, 강연에게 저지른 만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적힌 보고서를 함께 던졌지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짓밟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흙탕물을 끼얹고 뺨을 때리며 조롱한 그 청년이 바로 내가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맨 내 형 윤우야. 정적이 흐릅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결과지를 집어들었고 서희는 책상을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아들로 믿고 이 회사의 미래를 맡기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자에게는 단 1%의 지분도 이 회사의 어떤 직함도 허락할 수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이 시간부로 너를 모든 경영에서 배제한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서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오직 한 사람, 차가운 거리 위에서 외롭게 떨고 있을 진짜 아들 윤우뿐이었습니다. 서희는 민준을 외면한 채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서희는 이제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눅눅한 냄새가 나던 그 작은 옥탑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린 제국과 그 위에서 피어난 진실. 서희는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거침없이 빗길을 가로지릅니다. 과연 서희는 강연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은 어디일까요?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우주의 끝이라 말하지만, 아마도 가장 먼 길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닿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지척에 아들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서희에게 강연의 집으로 향하는 그 짧은 계단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습니다. 서희는 강연의 옥탑방 앞 좁은 평상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택시를 타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사진첩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말이죠. 저 멀리서 힘겨운 엔진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 한 대가 언덕을 올라옵니다. 헬멧을 벗고 지친 기색으로 걸어오던 강현은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는 서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설마 어제 일 때문에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건가요? 강현은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의 어머니인 서희가 자신을 더 몰아세우러 온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죠. 서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강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서희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내 아들아. 나의 윤우야. 엄마가 너를 몰라보고 너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하다. 강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아들, 윤우,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들이 강현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강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희는 더 세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강현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붕대를 감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 그리고 서희와 꼭 닮은 눈매를 가진 5살 윤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현은 무너져 내리듯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은 버려진 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에게 눈앞에 이 화려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지요. 서희는 주저앉은 강현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작업복에서 나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서희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 맞으세요?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나요? 저는 제가 세상에 혼자인 줄 알고 매일 밤이 너무 무서웠는데. 아니야, 윤우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너를 찾게 해달라고, 살아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좁은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는 민준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강현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서희의 눈 속에 담긴 진실한 사랑과 회한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강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는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희의 패션 기업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임원 회의를 주도하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바로 서희의 장남이자
후계자로 당당히 자리 잡은 강연입니다. 그는 퀵 배달을 하며 익혔던 현장의 감각과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온 성실함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늘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강연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희의 단호한 처분 이후 민주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물류창고의 현장 직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반항도 했지만 형인 강연이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된 민주는 이제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간데없고 형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성실한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희의 회장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낡고 빛바랜 사진이 아닙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희를 중심으로 늠름한 모습의 강연과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 민준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서희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은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훈장이 되었습니다. 퇴근길 서희는 두 아들과 함께 강연히 살던 그 옥탑방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 시절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서희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모진 풍파를 겪은 이 가족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 끝에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주한 서희와 강연처럼 말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기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희와 두 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